경제 기사를 읽어야 경제가 보인다. 투자자 올리는 리딩방 증권가 소식지. 믿지 못할 소문 대신 입증된 정보를 따라가라. 들어가며 왜 국내의 경제 기사를 읽어야 할까? 경제 기사 읽는 법. 경제 기사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자. 1장 성장.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낙수 효과, 분수 효과, 국민 총소득, 진위 개수, 퍼 소득 5분위 배율, 슬러시 상대적 빈곤율. 2장 물가,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슬러시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3장 고용, 고용률 슬러시 실업률, 완전 고용, 최저임금, 학계 출산율. 4장 환율, 환율, 외환시장, 기축통화 슬러시 달러 인덱스, 외환 보유액, 통화 스와프, 환율 조작국. 5장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빅스텝 슬러시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양적 완화 슬러시 양적 긴축. 6장 부채, 가계부채, 국가채무, 디폴트 슬러시 모라토리엄, 한계기업, 워크아웃 슬러시 법정관리. 7장 재정, 통합재정수지 슬러시 관리재정수지, 재정 건전성, 조세 부담률 슬러시 국민 부담률, 연금개혁. 8장 무역, 국제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WTO 슬러시 FTA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9장 에너지, 3대 원유, OPEC, OPEC, 오이펙, 정제마진 슬러시 에틸렌 스프레드, 석탄, 천연가스. 10장 원자재, 금 슬러시 은, 철광석, 구리 슬러시 아연 슬러시 알루미늄, 리튬 슬러시 니켈, 옥수수 슬러시 밀 슬러시 콩, 히토류. 11장 지수, 주가지수, 선행종합지수 슬러시 동행종합지수, BSI 슬러시 CSI, BDI 슬러시 SCF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공포지수. 12장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 슬러시 ETF, PER, PBR, EV 슬러시 EBITDA, EBI, TDA, 로우, ROE, 배당, 공시, 상장, 슬러시 상장 폐지, 공매도, 자사주. 13장 채권, 국채, 슬러시 특수채, 회사채, CB 슬러시 BW, 코코본드, 정크본드. 14장 인수합병, M&A, 전략적 투자자, 슬러시 재무적 투자자, 승자의 저주, 기업 결합 심사, SPAC. 15장 기업, 대기업, 지주회사, 스타트업, 전방산업, 슬러시 후방산업, 오프쇼어링, 슬러시 리쇼어링, ESG, 주주총회. 16장 부동산 공시가격, LTV, 슬러시 DTI, 슬러시 DSR, 투기지역, 슬러시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PF, 미분양, 슬러시 공실률, 청약가점제, 슬러시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며 왜 국내의 경제기사를 읽어야 할까? 첫째, 잡지를 많이 산다. 둘째, 몰빵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단타를 많이 한다. 넷째,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본다. 누구 이야기인지 대략 감이 오지 않는가? 그렇다. 개미들의 특징이다. 동학 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0년 주식을 거래한 개인 투자자 약 20만 명의 매매 내역을 자본시장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뭘 써도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상승장에서조차 개미들은 증시 전체 상승률을 밑도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랴부랴 주식에 뛰어든 주린이일수록 성적표가 나빴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투자의 세계에는 개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영역이 꽤 있었다.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이 등장하고 핀테크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이런 진입 장벽은 대폭 낮아졌다. 이제는 단독 몇천 원으로
으로도 채권과 빌딩 투자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밤참 설칠 필요 없이 한국에서 24시간 미국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석유와 농산물 같은 원자재 상품은 공격형 개미들을 유혹하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도 대중화됐다. 투자 기회가 넓어진 만큼 투자자들이 챙겨봐야 할 정보는 훨씬 많아졌다. 투자가 쉬워졌다고 해야 할까? 어려워졌다고 해야 할까? 어쩌면 투자하기 쉬워진 만큼 돈을 잃기도 더 쉬워진 것은 아닐까?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골라 장기 분산 투자하라는 대가들의 가르침을 개미들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기대하는 수익률은 높은데 한정된 정보로 조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니 일이 꼬인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불이니와 코리니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뜨거웠던 투자의 열풍을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정보력이 부쩍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양의 경제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안해 보일 때가 있다. 파편적이고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서다. 투자의 패착은 요행을 찾으려다 생기는 법이다. 뜨는 테마를 찾다가 운 나쁘게 고점에 물리고 물타기를 하다가 손실이 더 불어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시기다. 전시불명 전문가와 리딩방, 찌라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일 듯 싶다. 자산시장이 일제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은 2022년은 개미들에게 유독 힘겨웠을 터다. 한 해 동안 한국 주식 코스피 지수 24.9% 내렸고 미국 주식 S&P 500 지수 19.4% 주저앉았다. 전국 아파트값도 16.8% 꺾였다. 채권, 근,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이 비틀거렸다. 이에 따라 개미들의 손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 해가 바뀌었다. 그러나 투자 기상도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하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긴축 위기, 경기 침체, 거래 절벽 같은 아무나 단어들이 뉴스를 채우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시장의 향방을 자신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당분간은 기업 실적과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쉬어가라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많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지금 다시 차분하게 경제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져놓자. 돈이 몰리는 투자처를 찾기에 앞서 돈의 움직임을 잃는 눈을 키워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돈의 움직임을 잃는 눈을 키울 수 있을까?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올린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비결을 물으면 시장의 펀더멘털에 집중했다는 답이 돌아온다. 투자 대상의 기초 체력, 본질적 가치에 주목했다는 의미다. 뻔한 이야기지만 펀더멘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만만찮은 일이다. 어느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악하려면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는지,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산업의 업황과 성장성은 어떤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가의 펀더멘털에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재정 수지, 경상 수지, 외환 보유액, 고용 지표 등 종합적인 경제 여건이 집약돼 있다. 이런 복잡한 통계 지표들을 모두 손에 들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손실과 이득이 결정된다. 결국 투자를 잘 하려면 쏟아지는 뉴스와 통계 지표에서 경중을 가려내고 큰 그림으로 연결지어 판단하는 내공을 쌓아야 한다. 이런 영향을 기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 기사를 읽는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낯선 영어와 머리 아픈 그래프 때문에 덜컥 겁이 난다. 게다가 글로벌 시대에는 국내 뉴스만 챙겨봐야 하는 게 아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시야를 돌려야 경제 흐름의 맥을 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오늘 한국 증시가 전날 밤 뉴욕 증시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재치기 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미국의 거침없는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을 흔들던 날 한국은행 총재는 하느니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라고 했다. 내 마이너스 통장 금리에 한국은행이 아닌 FED의 입김도 강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라면, 햄버거, 가구 철근값을 줄줄이 끌어올리더니 대한민국 가정집에 난방비 포탄을 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값이 폭등하면 서울 치킨집에 비상이 걸린다.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우리 집 신차 뽑는데 1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세상이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상호 강에는 초연결, 전파 속도는 실시간급으로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다음날 카카오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뭘까? 중국 양해가 코앞인데 현대제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가능한 답변을 떠올릴 수 있는가?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데 금값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면, 해외 펀드 고르다가 H와 UH를 처음 봤다면, 중국 IT주에 투자하려는데 공동 부유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면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줄 경제 지식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손에 날 일 없다고 해서 좋다고 하니까 믿고 사인했을 뿐인데, 꼭 투자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의 흐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해마다 1만 명 넘는 사람이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로 속을 태우고 30만 명 이상이 사기범죄의 희생양이 된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사실 우리는 12년 동안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녀도 돈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저축도 빚도 재테크도 대부분 사회에 나가 좌충우돌하며 스스로 체득해야 했다. 그래서일까, 경제금융 지식에 있어 개인별 편차가 너무나 큰 게 현실이다.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중장년층조차 예의가 아니다. 더 싸게 받을 수 있었던 대출, 아낄 수 있었던 보험료, 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몰라서 놓치는 일도 생긴다. 딱딱해 보이는 경제 법안 하나가 나의 소득, 내 자녀의 일자리,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흔들 수도 있다. 이 책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다. 국내 뉴스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사례를 다양하게 담았다.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을 추리고 최근 기사와 함께 쉽게 풀었다. 영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찬반이 나뉘거나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갈리는 사안에는 양쪽 시간을 모두 소개했다.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 일단은 재테크나 취업에 이득이지만 장기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수요와 공급, 비용과 효용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면 복잡 다단한 현상들의 본질을 한결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제와의 막연한 거리감을 좁히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출간을 무사히 마치기까지 도와준 책들의 정원에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환경 식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23년 3월 임현우. 경제기사 읽는 법. 경제기사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자. 나는 아침마다 경제신문을 본다. 온라인으로 보면 읽고 싶은 뉴스만 읽게 되기 때문이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체이스 회장. 커피를 들고 조용히 신문을 읽는 동안 두뇌를 재충전한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성공한 국내의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경제기사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우리도 다이먼, 베이조스와 똑같은 모닝 루틴을 살 수 있다는 것, 송깃한 일 아닐까? 물론 경제 기사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맞닥뜨리는 장애물이 있다.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것이다. 경제 기사는 경제 기사는 불친절한 구성이 분명히 있다. 영어부터 무미건조하고 배경 지식이 충분치 않으면 맥락이 잘 잡히지 않는다. 기자들이 기사를 쉽게 쓰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 하지만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없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개념을 생략하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약간의 간극만 극복하면 경제 기사를 한결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경제 기사를 읽기 시작한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1. 스마트폰 대신 종이 신문을 읽자. 요즘처럼 손쉽게 온라인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을 사람에게는 종이 신문을 권하고 싶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는 빠르고 공짜지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비슷한 기사를 배열하기 때문에 해당 소식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렵다. 즉 어떤 소식이 더 중요한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처음이라면 공부하는 느낌으로 경제 기사 지면의 여백을 활용하자. 이해가 안 되는 단락이 있다면 빨간 펜을 그어가며 그 의미를 천천히 짚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믿을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자. 한경, 매경, 서경 등의 경제지는 경제기사의 양도 많고 종합지보다 질적으로도 훨씬 깊이가 있다. 경제지는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뉴스를 선별하는데 때로는 전문적인 내용도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에 조선, 중앙, 동아 등 종합지의 경제 섹션은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기사를 압축적으로 다룬다.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종합지 경제 섹션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종합지는 입문하기에는 쉬워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이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다. 제대로 경제 공부하는 게 목적이라면 정통 경제지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3.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자. 처음부터 모든 기사를 읽을 수는 없다. 특히 경제신문은 본면만 매일 3, 40면에 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신문의 얼굴은 일면이다. 일면의 뉴스를 꼼꼼히 읽어보고 2면, 3면으로 넘어가자. 경제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면에는 가장 중요한 기사가 실리고 이면에는 눈길을 끌 수 있는 화제성 기사, 3면부터는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하게 다룬다. 이런 특징을 알고 있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더 꼼꼼히 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핵심 경제 지표에 주목하자. 낯선 경제 용어들을 어디서부터 익혀야 할지 막막하다면 경제신문 일면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에 주목해보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환율, 금리, 고용률과 실업률, 경상수지, 무역수지, 재정수지, 유가 등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일면 머릿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들이다.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어서다. 이어지는 각 장에서 구체적인 정의와 결정 원리를 천천히 확인할 수 있다. 3. 5. 해외 뉴스도 꼭 챙겨보자.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달러화를 보유한 기축통화국이다. 미국 경제를 건너뛰고 해외 경제의 흐름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2년 미국의 성장 둔화, 물가 급등,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상, 강달러 현상이 불러온 변화를 복귀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철강석, 구리, 알루미늄 같은 핵심 주요 원자재는 중국 수요에 따라 국제 가격이 춤을 춘다. 중국 공장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중국인들이 얼마나 직업을 여는지도 중요하게 관찰해야 한다. 6. 직접 경험해보고 투자해보자.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은 경제기사가 어렵다고 너무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 경제활동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해도는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이다. 직접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4대 보험이나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가 다르게 와닿을 것이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땅에 관심이 생긴다면 증권이나 부동산 뉴스도 알아서 술술 익힌다. 경제를 보는 눈은 그렇게 차근차근 넓어지는 법이다. 여러 금융상품에 조금씩 투자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XS전자 주식도 조금 사고 S&P 500 ETF도 조금 담아보고 우리나라 국채도 조금 사보는 것이다. 일단 내 돈이 들어가면 관심의 정도가 확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다. 물론 손실이 나더라도 수업료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어야 하겠다. 7. 나만의 시각을 기르자. 모든 경제 이슈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만들어도 혜택 보는 쪽과 손해 보는 쪽이 동시에 생기게 마련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얘기일 때도 있다. 언론사들도 성향이 제각각이어서 같은 사안을 다른 눈으로 해석하고 난다. 우리가 경제 기사를 읽는 궁극적 목적은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자신만의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다. 다양한 매체를 비교하고 사설과 갈림도 적극 활용해 입체적으로 읽기에 집중해보자. 인트로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12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비결은 끊임없는 성장이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지고 국민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복지와 분배를 강화하는 것 역시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방법은 달라도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지속적인 성장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 1장 성장, 경제 성장률,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감률, 실질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감률, 일정 기간 동안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마이너스 0.4% 2년 반 만의 역성장.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의 역성장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민간 소비마저 꺾이면서다. 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더 악화하면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민간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4분기 마이너스 0.4%에는 전분기 대비 뒷걸음질 쳤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5.8% 감소했다.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나마 정부 소비가 3.2% 증가하며 4분기에 경제가 더 큰 폭으로 추락하는 걸 막았다.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부분별로 보면 순 수출이 마이너스 0.6%포인트,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0.2%포인트였다. 민간의 성장률 기여도는 마이너스 1.1%포인트였다. 그나마 정부 소비 0.8%포인트가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았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도 연간 기준 성장률은 2.6%로 당초 하는 전망치에 부합했다. 조미연 기자, 한국경제 2023년 1월 27일. 동그라미 1번 경제 성장률은 분기 단위로 발표됩니다. 먼저 몇 퍼센트인지 수치를 확인하세요. 4분기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3분기보다 0.4% 역성장. 동그라미 2번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민간 소비가 0.4%, 수출이 5.8% 감소. 3번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을 함께 파악해 보세요. 정부가 지출을 3.2% 늘려 성장률 하락을 일부 방어. 4. 향후 성장률 흐름을 예측해 보세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이어지면 마이너스 성장률 지속될 우려. 경제 신문에 쏟아지는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당연 경제 성장률이다. 국가 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부에게는 경제 정책 운영의 중요 목표이자 결과를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전 분기와 비교한 실질 GDP의 증감률이 바로 경제 성장률이다. 분기가 아닌 연간 단위로 경제 성장률을 말할 때는 바로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다 더한 것이다. 그 자체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실질이라는 개념이 붙는 이유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착시 현상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생산량 변동만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증감률을 보는 것은 과거 시점과 비교해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 초기의 경제 성장률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다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르면 속도가 차츰 느려진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대 성장기에는 10% 안팎을 넘나들었고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도 7%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에 3% 달성도 버거워졌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0점 받던 학생이 50점 받긴 쉬워도 90점 맞던 학생이 95점으로 오르긴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활력이 식었다는 뜻인 만큼 원래 그렇다라고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경제 성장률은 많은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최신 통계를 얼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의 순서로 공개한다. 속보치는 한 분기가 끝난 후 28일 안에 나오고 잠정치는 좀 더 정밀한 집계를 거쳐 70일 안에 발표된다.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떨어지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확정치는 그보다 한참 뒤에 나오다 보니 큰 주목은 받지 못한다.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내놓는 경제 성장률 예측도 참조해 볼 만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 같은 기구들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와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장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피치와 각종 투자은행, 연구소 등도 나름의 관측치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여러 기관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한다면 거시경제 여건이 어두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미중 경제 성장률이 한국과 다른 점, 통계를 해석할 때는 비교 시점이 중요하다. 한국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주된 지표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보조 지표로 발표한다. 전분기 대비는 경기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이 채택한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주 지표로, 전분기 대비는 보조 지표로 발표한다. 미국은 전분기를 기준으로 하되 연율로 성장률을 내놓는다. 전 분기의 성장 속도가 1년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해 환성한 수치다. 두 나라가 특이한 사례라고 보면 된다. 이걸 몰라도 당장 경제 기사를 읽는데 큰 지장은 없다. 다만 비교 시점이 다른 국가의 성장률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점은 참고해 두자. 잠재 성장률,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상용해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잠재 성장률 4% 달성은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성장 잠재력 2배 확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현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인 만큼 4%로 높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공약은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은행은 잠재 성장률이 2001년, 2005년 5에서 5.2%에서 2006년, 2010년 4.1에서 4.2%로 2021년, 2022년에는 2%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 주력 사람의 성장세가 둔화한 결과다. 윤 당선인은 역동적 혁신 선장 등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보관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문제다.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는 2020년 3,737만 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자본 스톡 증가율은 2000년대 연평균 0.3%에서 2010년대 0.0%로 떨어졌다.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 2011년 연평균 3.1%였지만 2011년에서 2017년에는 1.1%로 하락했다. 금융연구원들은 이를 반영해 잠재 성장률이 2030년에는 0%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익환 기자, 한국경제 2022년 3월 11일. 동그라미 1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세요.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현재 2% 수준. 2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와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로 노동력 자본 투입의 한계. 3.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기술 혁신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함.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반에서 늘 20등을 했던 중학생 A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 친구들과 놀거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책상에 앉으면 최대한 집중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학생을 봐온 담임교사는 A군 부모님과 상담하며 이렇게 장담했다. A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3등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들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의 최대치를 뜻한다. 공부에 올인한 A군이 3등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담임교사의 전망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잠재 성장률엔 저제 조건이 하나 있다. 경기가 가열된 물가가 치솟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아야 한다. 매일 밤을 새서 공부하면 결국 쓰러질 테니 말이다. 잠재 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2000년대 말 금융위기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대체로 실제 성장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통상 5에서 10년 동안 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잠재 성장률을 산출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도 잠재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한해는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은 둔해진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높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왕 공부할 바에 1등을 해야지 3등에 만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 투입량을 확 늘리기 어렵다. 경제 규모가 이미 커져 자본 투입량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유일한 해법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 노동, 금융 부문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낙수효과, 분수효과, 낙수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 분수효과, 파운테인 이펙트. 낙수 효과는 고소득층, 대기업의 소득 증대, 분수 효과는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가 경기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 트러스 영국 총리 1호 부양책은 감세.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인세 인상 계획을 취소하고 소득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기업에는 적극적인 가변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커지 카텍 영국 재무장관은 높은 세율은 근로 의욕을 줄이고 투자 억제와 기업 활동 저해를 일으킨다며 세금 감면 및 투자 지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20%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 연소득이 15만 파운드 이상인 약 2억 3,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물리는 최고 세율은 45%에서 40%로 5%나 깎았다. 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영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지난 1분기 0.8%였지만 2분기에는 -0.1%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가 가시하자 영국 정부는 추가 감세 카드를 내놨다. 우선 지난 5월 도입한 국민보험세 인상안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보험세는 국민건강, 사회복지 등에 쓰이는 정부 지출을 대기 위한 세금 항목이다. 또 주류세 인상안을 폐지할 뿐 아니라 주택구입 시 납부하는 인지세 역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누적 감세 규모는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에 이를 전망이다. 450억 파운드, 약 70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주연 기자, 한국경제, 2022년 9월 24일. 1. 기사에 나온 정책은 낙수효과, 분수효과 중 어느 쪽인지 파악해보세요. 법인세, 소득세 등 대규모 감사라는 점에서 낙수 효과의 기반. 2.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의 투자와 부유층의 소비를 늘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 3. 이런 정책에 제기될 수 있는 반대 논리를 정리해 보세요. 불황기에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고 세수가 줄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4.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부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공약했으나 야당 반발 직면. 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를 놓고 평평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조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리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고 대기업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것 등은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분수효과는 서민과 중소기업부터 지원하면 총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촉진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소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물이 아래서 위로 솟구치면서 주위를 적시는 분수에서 따온 편이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낙수 효과가 맞느냐 분수 효과가 맞느냐는 정치적 관점이 반영되는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보수 진영은 성장, 진보 진영은 분배를 더 중시하고 여기에 기반한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낙수 효과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을 주기차게 받았다. 국제통화기금은 2015년 150여 개 국가 사례를 실증 분석한 보고서에서 상위 20%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0.08% 하락한 점을
점 등을 들어 낙수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분수 효과가 현실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는 분수 효과를 노리고 복지 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렸지만 이를 따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재정난에 빠져든 사례가 있다. 참고 승수효과 vs 구축효과.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나라 돈을 투입하는 것을 놓고도 엇갈린 시각이 있다. 승수효과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제정책의 성수요 증대 효과는 그보다 더 크다는 이론이다. 예산을 들여 새 도로를 지면 건설 삼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주와 노동자들의 소득도 늘면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구축 효과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 민간 투자는 위축된다는 이론이다. 경제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 씀씀이를 키우면 가게와 기업에 돌아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다. 둘 중 어느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 재정 정책의 약발이 달라진다. 국민 총소득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 한 나라 국민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 시대 수년 내 4만 불 돌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4%를 기록한 데 힘입었지만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상승도 봤다. 한국은행은 안정적 선정을 이어간다면 수년 안에 국민 소득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1년 국민소득을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168달러, 약 4,024만 7천 원, 전년 3만 1,881달러보다 10.3% 뛰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큰 폭 반등한 것은 이를 구성하는 경제 성장률, 물가, 원화 가치 등 지표가 모두 전년 대비 크게 높아진 결과다. 국민소득 지표는 명목 기준 달러 단위로 표시돼 물가와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덩달아 국민소득도 늘어난다. 지난해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3% 상승했다. 작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4%로 2010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 경제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2.3%로 나타났다. 실질 성장률의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지난해 6.4%를 기록했다. 김백환 기자, 한국경제, 2022년 3월 4일. 동그라미 1번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선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2021년 35,168달러 기록, 1년 전보다 10.3% 증가. 2. 1인당 GNI는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GDP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질 GDP가 4% 증가한 데 힘입어 3년 만에 반등. 3. 경제 성장 외에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화 가치가 3% 오르고 물가 수준이 2.3% 높아진 영향도 작용.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앞서 설명했던 실질 GDP의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이다. GDP는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지만 개인의 삶의 질까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하면 무엇을 봐야 할까? 정답은 국민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 즉 1인당 GNI다. GNI는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한다. GDP에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은 더하고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빼면 GNI를 계산할 수 있다. GNI를 인구로 나눈 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유럽, 중동 등에는 1인당 GNI가 미국 등을 앞지르는 강소국도 많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하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은 2017년 3만 1,734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일명 3050 클럽이라 부른다. 이 클럽에 들어간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뿐이었는데 한국이 합류하면서 7개가 됐다. 한국의 1인당 GNI는 6.25 전쟁이 끝난 1954년 67달러였다. 고속 성장의 길을 달리면서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넘겼다. 이후 11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해도 좋다. 다만 일인당 GNI에는 착시 현상을 부를 수 있는 요인도 숨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GNI는 기본적으로 GDP를 따라 움직이지만 환율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가별로 비교하기에 미국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GNI는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세어민의 체감 경기와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GNI는 가계소득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소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진위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3대 소득 분배 지표. 모든 숫자가 높아질수록 불균형이 심하다는 뜻이다. 40년 공소增장 중 3%로 아슬아슬 미 GDP 추월 물 건너갔다. 중국은 덩 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1978년 이후 30여 년 동안 고성장 시대를 유지했다. 2010년에는 국내 총생산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섰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G2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부동산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인구 감소, 빈부 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의 진위 계수는 2000년 0.41로 이미 위험 수준이라는 0.4를 넘었다. 중국 당국은 2017년 0.47 이후 진위 계수 발표를 중단했다. 진위 계수는 부의 불평등을 0에서 1로 나타내는 지표다. 1로 갈수록 부가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다.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일용직 근로자의 영세 상인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봤다. 진위 계수가 더 커졌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최근 진위 계수가 0.6에 달한다는 민간 연구도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고착하는 중국 젊은이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탕핑에 이어 최근에는 바이란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바이란은 노력마저 포기한다는 의미로 최소한의 생활만 하겠다는 탕핑보다 더 비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스레이 푸단대 교수는 청년 측의 비관주의적 태도는 둔화하는 중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우 기자, 한국경제, 2024년 1월 4일. 동그라미 1번 부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지표를 찾아보세요. 중국의 진위 계수는 2017년 0.47, 코로나 이후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 2. 이런 소득 분배 상황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불평등 심해지면서 경제 주체의 비관주의 확산, 성장 활력 떨어뜨릴 위험. 3.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파악해 보세요. 중국은 공동부유 정책을 내걸고 독점 기업 규제, 도농 격차 완화 등을 추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도록 그 가실이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는 양극화 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숙제다. 소득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 분배 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를 소개한다. 진위 계수는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다. 이탈리아의 인구 통계학자 코라도 진위가 고안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진위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웬만한 경제 기술을 읽는 데 어려움이 없다. 진위 계수를 활용하면 국가 간의 소득 분배 상황을 비교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소득 분배 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도 있다. 통상 진위 계수가 0.5로 넘어가면 폭동이 일어날 법한 심각한 불평등 상태로 여겨진다.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평균 0.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부유층 소득이 빈곤층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준다.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최상위 20% 그룹, 5분위 계층, 최상위 20%의 그룹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그룹, 1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이 되고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무한히 커질 수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96이었다. 5분위 계층의 소득이 1분위 계층보다 5.96배 많았다고 해석하면 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 중 몇 %나 되는지를 의미한다.
중위소득량 모든 국민의 소득수는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5.1%, 중위소득은 3,174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15.1%는 연 1,578만 원, 3,174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갔다는 뜻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5.1%, 중위소득은 3,174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15.1%는 연 1,578만 원에 8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갔다는 뜻이다. 읽을거리 경기 침체의 정의는 리세션이 뭐길래 위키pedia 난장판 된 사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위키피디아 2022년 7월 이곳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넣고 한바탕 편집 전쟁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이 일반적으로 2개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면 경기 침체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위키피디아 관리자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지워버린 게 발단이었다. 여기에 반발한 네티즌이 다시 등록하면 또 지워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주일 만에 180에 넘는 수정이 이뤄졌다. 결국 위키피디아는 이 신규 이용자는 편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동안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미국 경제지 포천은 나라 전역을 달군 경기 침체 논쟁이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번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경제가 하강기에 진입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팽팽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른바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공식적인 기준까지는 아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고용, 소비 등 다른 지표가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기라는 단어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뜻한다. 1년마다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경기도 상승과 하강을 되풀이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기순환이라고 부른다. 경기순환 이론에 따르면 경제는 정점과 저점을 오가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 회복기를 반복한다.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가다가도 언젠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사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한 나라 경제가 순환 주기상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공식적인 경기 판단을 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미국 경제학계 산하 경기 사이클 판정위원회다. 이들은 경기 침체를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커다란 감소로 규정한다. 채점표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GDP와 함께 소득, 지출, 고용, 생산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모아 경기의 정점과 저점을 공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정부는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라는 얘기다. 이들 기관이 오피셜 경기 침체를 선언하기까지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실시간이 아닌 사후적 분석이라는 데서 오는 한계이자 경기 진단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은 공식적인 경기 침체 선언으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 만큼 GDP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위키피디아의 편집 전쟁 역시 이런 문구를 적는 것으로 정리됐다. 경기 침체의 정의는 국가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두 개 분기 연속 실질 GDP 감소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인트로 물가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제다.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기업 노사의 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에도 반영된다. 또 중앙은행이 물가를 반영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만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가 통계는 어떻게 집계하는 것이고 물가 뉴스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2장 물가 상승률,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대표 품목을 정해 계산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증감률, 공공요금발 물가 폭탄,
1월 소비자 물가 5.2% 상승.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3개월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2%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5.7% 이후 11월 5%, 12월 5%로 둔화했지만 올해 이를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물가 상승률은 9개월 연속 5%를 웃돌았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에서 1998년 11월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 고물가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한 상황에서 한국 물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 때문이다. 올 1월 전기, 가스, 수도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3% 올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상승률 중 전기, 가스, 수도의 기여도는 0.94%포인트다. 지난해 물가 고공행진을 이끈 석유와 가공식품보다 더 크다. 물가의 기저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다. 2009년 2월 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도병욱 기자, 한국경제. 2023년 2월 3일. 동그라미 1번. 물가지수 종류는 다양하지만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주목해요. 1월 국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2% 상승. 또 2번. 물가 통계는 매달 발표됩니다. 변화 추이를 파악해 보세요. 3개월 만에 상승폭 확대, 25년 만에 최장기 고물가 지속 중. 3번. 물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품목과 그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공공요금이 상승 주도, 전체 물가 상승의 약 5분의 1을 전기, 가스, 수도가 유발. 4번.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책을 예상해 보세요. 공공요금 인상 중단과 같은 서민물가 대책,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이 가능할 듯. 2022년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것은 물가였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42여 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유로존 물가는 유럽연합 출범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가팔라졌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물가가 너무 잠잠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과 전망대가 됐다.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물가라는 개념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가 물가지수다.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수출입 물가지수, 임포트 앤드 엑스포트 프라이스 인덱스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보통 경제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이 중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몇 퍼센트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뜻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한다. 가게가 많이 구입하는 458개 품목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2020년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상대적인 수준을 계산한다. 조사 대상 품목에는 쌀, 라면, 사과, 상비소를 같은 식료품부터 전세, 월세, 휘발유, 아파트 관리비, 대중교통요금, 학원비, 통신비 등까지 친숙한 것들이 두루망란돼 있다. 예를 들어 이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1이고 1년 전엔 112였다고 하자 물가 상승률은 10%가 된다. 이번 달의 기준 연도와 똑같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똑같은 양만큼 소비했다면 총 비용은 21%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소비자 물가는 때때로 욕을 많이 먹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다. 정부 통계상의 물가와 자신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의 괴리가 크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서다. 최근 물가가 통계와 다른 이유는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는 부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른 것은 잘 기억해도 내린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가게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작성된 물가지수다.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891개 품목이 조사 대상이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원재료와 중간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다.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 역할도 한다. 소비자 물가가 소매 가격을 보여준다면 생산자 물가는 도매 가격을 보여준다. 생산자 물가가 뛰면 기업들이 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출입 물가 지수는 수출 또는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